증권투자권유 대행인 제1과목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시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3장 채권시장, 제4장 기타 증권시장을 함께 공부할 거고요. 3장에서는 6문항, 4장에서는 4문항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채권. 이자와 원금의 상환 조건을 미리 정한 채무증서입니다.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죠. 상환 조건을 미리 정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와 원리금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게끔 발행 주체는 국채, 지방채, 은행채, 회사채, 원리금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는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달리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끔 거꾸로 해서 지문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로는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달리채가 있다. 이건 틀린 지문으로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보증 여부에 따른 분류는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가 있는데, 보증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MF 금융위기 이후에 신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보증사채에 대한 의미가 조금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이후로 무보증사채로 발행이 되고 있고, 무보증사채로 발행을 하려면 2개 이상의 복수 신용평가를 받아야 돼요. 만기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문으로 많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본 기억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면, 채권의 만기시까지 보유 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을 채권의 가격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읽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금리 변동부 채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 채권에 비하여 시장 수익률 변동 위험이 낮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가 제일 중요한 문장이고요. 만약에 그 일반 채권과 뭐 마찬가지로 시장 수익률 변동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바로 그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채권의 발행기관, 그 다음에 발행 방법. 발행기관은 그냥 주관회사, 인수회사, 청약기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번째, 채권의 발행 방법은 크게 한번 나눠볼게요. 채권의 발행 방법은 그 사모와 공모가 있습니다. 사모는 그냥 이제 직접 모집을 하는 거라고 보시고, 공모 같은 경우는 발행 방식에 따라서 직접 발행이 있고 간접 발행이 있습니다. 직접 발행은 밑에서 다시 살펴볼 거고요. 간접 발행에 그 위탁 발행과 인수 발행이 있잖아요. 그 인수 발행에는 또 잔액 인수 발행 방식과 총액 인수 발행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회사채는 그 총액 인수 방식을 한다라는 거. 자, 이제 직접 발행에 대한 것들인데, 직접 발행은 매출 발행과 공모 입찰 발행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살짝 보실게, 매출 발행은 일단 회사채는 허용이 안 돼요. 발행 조건을 사전에 지정하고 발행 총액은 그 사후에 결정을 합니다. 여기 산업, 금융, 채권 등 금융채 이렇게 돼 있죠. 자, 공모 입찰 발행인데 발행 조건을 사후에 경매 방식으로 결정을 해요. 경매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자, 컨벤셔널 방식, 복수 가격, 그 다음에 더치 방식, 단일 가격. 가끔 문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문으로. 여섯 번째, 우리나라의 발행시장 현황입니다. 아까 무보증사채 비중이 증대된다는 거는 아까 IMF 때 그 얘기해서 설명을 드렸죠. 200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내용들이 있는데, 주요한 거는 사실 뭐 전부 다 주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지문으로 봤던 것만 파란색으로 일단 표시를 해놨고요. 이것들은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채권의 장내 거래. 집단 경쟁 매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얘기를 하고요. 전환사채 및 일부 첨가 소화 채권은 장내 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장 채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IDM은 이게 국제 전문 유통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국채 딜러 간 경쟁 매매 시장이에요. 인터딜러 마켓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뭐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매매 수량 단위가 이제 10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길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뭐 당일 결제가 보편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여덟 번째, K본드 시장. 장외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채권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
뭐 거래소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바꿔서 나오면 틀린 거고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입니다. 전자시스템. 채권 거래 브로커, 딜러, 매니저, 트레이더 이런 사람들이 주요 시장 참여자고요. 아홉 번째, 채권의 위험. 채권의 위험은 그 채무 불이행 위험, 가격 변동 위험, 재투자 위험, 유동성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환율 변동 위험, 수의 상환 위험 이렇게 돼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회사채 같은 거를 내가 이제 가지고 있다. 근데 회사가 뭐 망해버리거나 하면 뭐 채무 불이행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물가가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율이나 이자율 같은 것도 바뀌고, 환율도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위험성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기억을 해보시면은 아마 이 그 각 채권의 위험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조금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유동성 위험인데 고정성 위험으로 바꿔서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것들 좀 염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기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냥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채권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하는 할인율은, 그리고 뭐 보기가 쭉 나오다가 만기 수익률이 하나 딱 나오고, 근데 거기 같이 나오는 게 뭐 기대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 있고 뭐 연환산 수익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수익률 같은 것들을 막 같이 껴넣죠.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은 채권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하는 할인율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채권 가격의 계산. 만기 이시상환 채권은 만기까지 남은 잔존 기간에 따라 연 단위 기간은 연 단위 복리로, 나머지 연 단위 미만 기간은 단리로 할인하여 계산. 약간 복수 현금 흐름 채권은 그 만기 이시상환 채권 계산 방법을 이제 횟수만큼 또 반복을 했다. 이런 거 알고 계시고, 이 각자의 만기 이시상환 채권과 복수 현금 흐름의 채권 이 종류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기 이시상환 채권의 가격 계산. 이거는 제가 그냥 조금 다른 식에 비해서 간단하다고 생각돼서 그냥 넣어봤는데, 그냥 한번 보시고 요거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냥 그 보기에서 그냥 요 공식이 그대로 적용돼서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풀 수가 있는데, 외우실 수 있으면 외워주면 좋고요. 그나마 이제 다른 공식에 비해서 좀 간단해서 넣은 거고, 예. 저는 계산 문제 그냥 대부분은 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기만 알고 있으면 좀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그 다음에 13번째, 말킬의 정리 중요합니다. 채권 가격은 채권 수익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수록 동일한 수익 변동률에 대한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큽니다. 네. 그 다음에 잔존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 조건이죠. 가격의 변동률은 체감을 한다. 그다음에 만기가 일정할 때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은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보다 크다. 채권 가격의 변동률은 표면 이율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이게 문제가 좀 많잖아요. 말키아 정리는. 근데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 번 읽으시면 한 문제 꼭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많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 이게 항상 반대로 되죠. 반대로. 예를 들면 뭐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작다. 가격의 변동률은 뭐 체증한다. 아니면은 뭐 가격 상승폭은 이런 지문도 본 것 같아요.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니까 조금 딱 외우지 않아도 정리해서 쭉 읽다 보시면은 이게 그냥 좀 이상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이제 14번째, 적극적 투자 전략. 수익률 예측 전략, 그 다음에 나비형 투자 전략, 영나비형 투자 전략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도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저는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만 표시를 해놨어요. 수익률 예측은 이제 하락이 예상되면 두레이션이 긴 채권, 장기채, 할인채, 그 다음에 상승이 예상되면 단기채 이렇게 하면 돼요. 듀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그냥 하락이 예상되면은 장기채나 할인채를 가지고 있고, 상승이 예상되면 단기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나비형하고 역나비형 투자 전략은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나비형은 단장기, 역나비형은 중기.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워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소극적 투자 전략은 만기 보유 전략, 말 그대로 만기시까지 보유. 인덱스 전략, 인덱스 펀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채권 시장 전체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 따르는 이게 이제 핵심이고, 현금 흐름 일치 전략. 현금 흐름 수입이 부채 상환 흐름과 일치하거나 상회하도록 구성. 상회. 사다리형 만기 운용 전략. 기간별 보유량 동일 유지에 위험을 평준화. 그다음에 단기채, 장기채만으로 만기를 구성. 면역 전략. 듀레이션을 일치시킴으로써 가격 변동과 수익 변동을 상호 상쇄시킵니다. 이것도 쭉 읽어보셔야 돼요. 채권은 사실 그 일반적인 접근이 좀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읽어보고, 정리를 한 건데도 사실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좀 그 머릿속에 기억하기 까다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많이 읽어보시는 게 사실 좀 답이긴 합니다. 예, 제가 어떻게 뭐 딱 집어서 제가 찝어드리는 건 이 테마가 분명히 좀 빈출이 돼서 많이 나왔던 것들이고,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해드리는데 어떻게 이걸 떠먹여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째, 자산유동화 증권 ABS.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표시한 증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유동성이 굉장히 적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당장 팔아서 현금화 시키기도 힘들고 자금 조달하기도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그 당장 현금화 시키거나 유동성이 없는 비유동성 자산을 표준화하고 이렇게 집합을 해요. 집합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새 형태의 유가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 발행 주체가 유동화 전문회사인데, 회사가 껴서 이것들을 뭐 쪼개고 나누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증서들을 배포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 조달 수단이나 뭐 이런 것들 다양화시키고, 비유동성 자산을 어떻게 이제 처분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데,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이게 부대 비용이 커요. 부대 비용이 커서 그 대규모 발행만 가능하다는 거, 그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사실 이제 자금 조달 시간도 소요가 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자, 16번째, 조건부 자본증권. 쉽게 말하면은 이게 뭐 교환사채, 전환사채, 뭐 신주인수거부 사채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 처할 경우 채권이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이제 상각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 자본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신종자본증권과 같이 후순위채로 분류가 됩니다. 후순위성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은 금리는 이제 높을 수가 있지만 그 은행의 이제 어떤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경우 지분보다도 먼저 상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18번째, 페리티 가격. 페리티 가격은 이제 전환사채에 나오는 건데, 전환사채는 채권 더하기 주식 콜옵션인데, 거기서 주식 콜옵션의 가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채권 시장 마무리하고요. 기타 증권 시장, 여기 네모낭이 나오죠. 첫 번째, 코넥스 시장의 상장 제도. 자, 코넥스 시장은 먼저 보면 그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창조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시장입니다. 코넥스 시장. 여기에 이제 지정자문인 제도가 있어요. 지정자문인 제도는 그 특정 기업의 코넥스 시장 진출 및 안착을 위하여 상장 지원을 하고, 그 자문인으로서는 보통 그 증권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예, 요거 지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는 면제되는 게 있는데, 외부 감사인 지정, KIFRS 도입, 사회이사 상근감사 선임 의무, 요것들은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면제가 됩니다.
두 번째, 코넥스 시장의 상장 폐지 요건. 자, 여러 가지가 좀 많은데, 코넥스 시장은 제 생각은 이래요. 그 문제 수도 많지도 않고, 조금 이제 네 문제 정도인데, 그냥 쭉 읽어만 보시면, 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그냥 이 요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길잖아요. 기니까 쭉 읽어보시는 걸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좀 오래 매달리고 그러면, 사실 문제도 적게 나오는데 좀 되게 비효율이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문 한번 읽어보시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요. 2번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상장 폐지 요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세 번째, 코넥스 시장의 불성실 공시 사유. 여기 보시면은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이 있고요. 공시 변경은 미적용이 됩니다.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코넥스 시장의 매매 제도. 단위는 한 주. 호가가 지정가 호가와 시장가 호가의 두 가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증권 시장은 뭐 최유리 호가, 뭐 최우선, 뭐 최유리, 그다음에 뭐 조건부 지정 뭐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지정가 호가랑 시장가 호가에 딱 두 가지만 있다라는 거 하고, 가격 제한폭이 30% 아니에요. 15%. 네. 연속 경쟁 매매 방식은 접속 매매 방식이고, 프로그램 매매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정가 호가, 시장가 호가 두 가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요거를 염두를 해주시면 되고요. 코넥스 시장에 특수 제도가 있는데, 기본 예탁금이 3천만 원이고요. 요거는 1인 1증권사. 그 다음에 예탁수단은 현금과 대용증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코넥스 시장에 대한 얘기들은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니까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KOTC의 신규 등록 지정. KOTC는 등록을 비상장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을 하거나 그 신청 절차 없이 협회가 직접 거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정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나중에 이제 등록 지정 해제 뭐 이런 데서 이제 차이점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아시고, 자, 자본 전액 잠식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은 5억 이상 수치로 나오겠죠. 감사 의견은 적정. 그다음에 통일규격증권 명의계석 계약 체결, 양도 제한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KOTC 시장의 매매 거래 제도. 상대 매매, 시간의 시장은 없고요. 위탁 증거금은 100%여야 돼. 얘는 또 가격 제한 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30%야. 그 다음에 증권 거래세는 코스닥하고 같은 0.25%고요. 양도소득세는 10에서 30%. 여덟 번째, KOTC 시장의 공시, 발행시장, 10억 원 이상 금융위에 증권신고서 제출. 10억 원 미만이 되면 금융위에 그냥 소액 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합니다. 이거 막 바꿔서 나오고 그러죠. 유통시장, 등록법인은 정기공시 연 2회, 수시공시, 조회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지정법인은,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지정법인은 협회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요. 지정법인은 협회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다. 지정은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거래 자격을 부여한 거라고 했죠. 아홉 번째, KOTC 시장의 시장관리 제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제도, 매매거래 정지제도, 안내사항 공시제도, 투자유의사항 공시제도, 부정거래 행위 예방활동. 자, 10번도 중요해요. 10번, KOTC 시장의 등록 지정 해제. 짠, 자본 잠식, 매출액 5억 미달, 소액주주수 미달, 50인 미만이에요. 요게 등록 지정 해제 사유가 되고, 신청에 의한 등록 해제는 등록 법인만 가능하고요. 지정법인은 신청에 의한 해제 절차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지정법인은 신청에 의한 해제 절차가 없다. 종합해서 위에부터 다시 보면요. KOTC의 등록과 지정은
신규 등록은 비상장 기업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은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거래 자격을 부여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 공시에서 일단 지정법인은 협회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고, 그 다음에 지정 해제도 지정법인은 신청에 의한 해제 절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1과목 지금 3장하고 4장 마무리 했는데요. 채권시장하고 기타증권시장을 배웠어요. 너무 이렇게 막 몰두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조금 천천히 보시고요. 제가 요새 좀 이제 업무로 좀 바쁘기도 한데 나름 좀 몇 분이 이렇게 봐주시고 좀 도움이 됐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좀 무리해서 좀 찍고는 있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게 강의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올릴 생각이에요. 제가 자격증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좋아요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해주시고 제 채널 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게 좀 도움 주시면은 저도 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 가지 좀 준비하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그 다음에 뭐 제가 좀 하면서 좀 에러 좀 있었던 거, 그다음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선선히 올릴 생각이니까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